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교육, 금융교육이라는 주제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배경은요, 사람들이 항상 한탄하는 거죠. 우리가 금융교육 하는데 정말 중요한데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없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쳇바퀴 도는 그런 생활이다 보니 돈에 얽매이게 되고요. 모은 돈이 없어서 또 노후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금융교육이 부족해서인데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동안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민족들, 특히 이제 유태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들은 정말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준다. 정말 그런가 싶은데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미국도 보면요. 정규 교과 과정에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을 놓고 봐도 정말 금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배우는 게 없죠. 따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음모론적인 시각까지 간다면 학교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충실한 노동 인력을 길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그리고 또한 이 시스템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장려하거나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올 뿐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이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건가? 라고 생각하면 냉정하게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금융교육, 경제교육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같거든요. 특정 업종, 어떤 일을 특정 환경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그런 내용인 거죠.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정리해 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돈을 열심히 모아라 입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이게 룰 넘버 1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피할 수 없는 건데,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증여를 받는다거나 상속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돈 잘 버는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이것도 방법이겠죠. 또는 뭐가 있을까요? 복권 당첨되거나,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결국은 내가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린 친구들 보면요, 특히 저희 큰애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는 일찍 벌어서 일찍 큰 부자가 돼서 은퇴할 거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특히 어린 나이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 증여, 상속, 배우자, 복권 당첨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건 아니니까 모두에게. 그러면 결국은 남는 것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인 거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겠죠. 좋아하는 일을 하건 아니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하건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건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부분이겠는데요. 아무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당연하죠. 소결론, 열심히 벌고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건 그것은 본인이 고민할 부분이고 그러면서 실천할 것이다. 그리고 고민할 시간에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룰 넘버 2입니다. 자산을 모아라인데요. 이에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내가 번 돈이여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라는 거창한 표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에 어떤 자산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또 비슷한 표현 다른 걸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수동적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죠. 더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런 문제로서 우리가 룰 넘버 1에 따라서 돈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나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일이요, 또는 나의 직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그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을 뭐라 하는 게 전혀 아니고 당연히. 근데 이게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직업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리고 또는 내가 문화 인류학자다,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한다, 돈을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말은 인생의 목적이 반드시 돈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바꿔 말하면 룰 넘버 1이라는 것이 나의 파이낸셜 프리덤이라는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이걸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게 더 일반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룰 넘버 2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말은 내가 돈을 벌어서 악착같이 모아서 이걸 자산을 사는데 써야 된다라는 게 룰 넘버 2인 거예요. 여기서 자산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내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를 소유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 소유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을 때 이걸 자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부동산, 주식, 채권, 보험, 라이프 인슈런스, 연금, 어뉴이티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될 텐데요. 부동산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투자소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임대소득이라는 게 딱딱딱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산이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니까요. 주식이요, 마찬가지죠. 투자소득, 배당소득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소득, 이걸 하나의 투자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의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로서 벌어지는 투자 소득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라이프 인슈런스의 종류에 따라서는요, 나의 라이프타임 동안에도 연금 형태의 평생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해당이 되고, 어뉴이티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투자 소득, 그리고 평생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자산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내가 룰 넘버 1에서 얘기한 근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요, 낭비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자산을 사는 데 쓴다. 이게 바로 룰 넘버 2인 거고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적으로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라는 걸 돌아가 보면 뭐냐, 내가 좋아하는, 나를 행복하게 해준 나의 직업이 있는데 이게 열심히 일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상적이죠.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겠죠. 뭐냐면 내 일 자체가 자산을 모으는 그런 성격의 일인 경우죠. 이건 대표적인 건 아마 뭐 전업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운영했는데 이게 대박을 쳐서 엑시트하는 경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큰 돈을 벌면서 동시에 자산까지도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이런 걸 가질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지는 또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룰 넘버 2를 계속 함으로써 내가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는 데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결론이요, 룰 넘버 1을 통해서 번 돈으로 자산을 구입하고요, 이를 통해 나의 생활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충족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나는 파이낸셜 프리덤을 달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가능하면 룰 넘버 1과 룰 넘버 2를 반복하면서요, 추가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다시 그 자산을 더 불리는데 사용함으로써 계속해서 나의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룰 넘버 3는요, 세금을 줄여라입니다. 세금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단일 항목 중에서는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근로소득이나 뭐 사업소득, 세금을 생각하면요, 내가 번 돈의 30%, 40% 그 이상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증여상속세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또한 이게 만약에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양국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여차했다가는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줄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나의 부를 늘리고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와 같은 절세, 세금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계속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이 컨셉에 맞는 뭐랄까 중요한 내용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첫 번째요, 절세를 위해서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째는요, 룰 넘버 2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룰 넘버 2가 뭐였냐면요, 내가 번 돈을 자산이라는 것은 나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라 그랬어요. 이걸 구입하는 데 쓴다라는 거였죠. 그 말이 사실 과세의 관점에 봐도 충분히 이게 메이크 센스가 되는 건데, 왜?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는 높은 세율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액티브 인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을 우리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액티브 인컴보다요, 패시브 인컴이요, 세율이 일반적으로 훨씬 낮아요. 그러니 룰 넘버 2를 내가 한다는 말은 결국 룰 넘버 3의 절반은 달성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절세에 있어서의 기준 첫 번째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중에서도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아예 과세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자산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요, 라이프 인슈런스입니다. 라이프 인슈런스는요, 정부의 의도는요, 이거예요. 가정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장려하겠다. 갑자기 집에 가장이 없어지면 가정 경제의 타격이라는 건 굉장히 정말 심대하겠죠. 그런 상황들을 대비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겠다는 거고,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상의 혜택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절세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우선 보험이요, 라이프 인슈런스, 자산이죠. 왜? 소득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보험 소득이라는 것은요,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과세 혜택은요, 앞서 얘기했던 다른 자산들이요, 부동산, 주식, 채권, 다른 어떤 자산에서도요, 주어지지 않는 불가능한 혜택이요. 매우 파워풀한 혜택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보험 소득이요. 보험 소득은 크게 2가지일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망 보험금이요. 내가 100만 불을 넣어서 사후에 500만 불을 받는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를 산다고 하면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 내가 100만 불의 투자금으로 500만 불을 받는 거니까 400만 불의 투자 이익이 발생하죠.
근데 보험이기 때문에 라이프 인슈런스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 매각했을 때, 부동산 매각했을 때 당연히 발생하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평생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 라이프 인슈런스에서요. 현금 가치가 쌓이면서요. 이걸 담보로 내가 론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형태상으로는 론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라이프타임에 걸쳐서 마치 연금과도 같은 그런 일정한 현금 흐름을 뽑아 쓰는 건데 이게 과세면에서는 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라이프 인슈런스가 제공하는 혜택이 절세라는 면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혜택을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요. 증여상속세라는 것도요. 트러스트를 쓰면 100만 불의 프리미엄을 써서 500만 불의 이 자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까지 전체 과정에서 증여세와 상속세가 하나도 안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라이프 인슈런스는요. 소득세와 증여상속세를 면제받는 유일한 성격의 자산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어뉴이티를 들 수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정부의 의도는요. 각 개개인들이 은퇴를 잘 대비해서 준비해라. 재정적으로 준비해라. 이걸 정부가 장려하겠다는 이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이 어뉴이티 상품에 들어간 투자금은요. 불어나는 기간 동안에 자라나는 기간 동안에 소득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비과세됩니다.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 이 자금이 본인과 또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본인의 배우자의 라이프타임에 걸쳐서 평생 동안 따박따박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나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어뉴이티라는 것도 룰 넘버 2 자산이라는 것이요. 나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자산. 그리고 룰 넘버 3 절세라는 면에서 굉장히 적합한 투자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타는요. IRA라던가 401k와 같은 그런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라는 거예요. 정부의 의도 비슷합니다. 개인 그리고 기업 단위로 은퇴 준비 내가 돈을 한참 벌고 있을 때 다 쓰지 않고 은퇴를 대비해서 세이빙 해라라는 걸 장려하는 거고요. 그래서 IRA와 401k라는 건 하나의 특정 투자 자산이 아니라 그 투자 자산을 모아놓는 하나의 계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 계좌에 들어간 돈으로 여러 자산이죠. 뭐 주식, 부동산 또는 앞서 얘기한 라이프 인슈런스 어뉴이티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자산을 비과세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금융교육, 경제교육, 뭐 그렇게 어렵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그렇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 세 가지 룰을 말씀드렸죠. 내가 돈을 일단 모아야 된다는 거.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자산을 취득하는 나의 현금을 가져다주는 자산 취득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절세를 항상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겠죠. 나의 어떤 적성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직업으로 삼아 열심히 돈을 벌 부분일 것이고요. 그러나 2번, 3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일이잖아요. 자산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절세를 달성하는 것들. 그래서 이 2번, 3번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도의 영상으로 찾아뵐 것이고요. 물론 그동안의 영상들도요. 이 2번, 3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했죠. 그런 내용들 또 정리하고요. 또 다루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앞으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드린 이 경제교육, 금융교육의 어떤 큰 틀에 대해서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